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 건설 개혁본부 국장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발표된 대책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 이번 대책이 이전에 있었던 뭐랄까요, 굉장히 수많은 그 대책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별성이 있는 네.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오늘 홍남기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획기적이다. 이런 공급 확대책이라고 합니다. 전국을 통해서 5년 내에 83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작년 9월에 발표한 수도권에 127만 호의 공급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거 외에 또 83만 호를 더 공급하겠다고 하니 역대 정부에서 이렇게 많은 공급 물량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획기적인 공급 대책이 나왔고, 이러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토지주에게 더 많은 이익과 특혜를 주겠다. 그래서 사업 추진을 용이해서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라는 내용도 깔려 있습니다. 얼핏 보면 공급을 늘리기 위해 토지주에 대한 불로소득을 용인해 주는 걸 더 확대해 가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져서 이게 집값을 떨어뜨릴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예, 그러시군요. 이번 대책의 핵심, 이제 아무래도 역대급이라고 할 수 네. 있는 이런 공급에 있습니다. 앞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2025년까지 총 83만 6천 호를 공급을 하게 되는 건데, 사실 좀 돌이켜보면 뭐 그렇게 오래 돌이켜보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가 이제 지금까지 공급 물량이 부족하지 않다, 오히려 충분하다, 이런 입장이었었단 말이죠. 그런데 갑작스레 이렇게 공급으로 네. 돌아서게 된 이유나 배경이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글쎄요, 이제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 정부에서 24차례 정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집값을 떨어뜨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근본 대책을 제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모양새는 지금까지 정부는 투기 근절에 집중해 왔다. 그래서 이제는 투기 장치는 마련이 됐고 근절 장치는 마련됐고 이제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대적인 공급 확대를 통해서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라는 방향을 선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작년에 김현미 장관과 얘기하시면서 획기적인 공급을 주문하셨고 올해 또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번 공급 확대를 얘기하셨거든요. 그 기조가 신임 변창흠 장관을 통해서 나온 대책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 알고 보면 정부는 투기 근절에 집중해왔다고 하지만 공급 확대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예. 역대 정부 최고로 연평균 공급 물량을 채웠었고, 기억하시겠지만 2018년에도 3기의 신도시를 통해서 수도권 30만 호 공급, 작년에는 수도권 127만 호 공급, 이런 대대적인 공급 정책을 폈었거든요. 작년 초에도 또 용산 정비창 부지 재개발 등. 그런데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은 이유는 이걸 공급 부족으로 찾아야 되는가? 이게 사실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의문점입니다. 근데 정부는 그래 여전히 공급 부족이야, 또다시 공급 확대책을 제시했는데, 경실련이 보기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공급 부족이 아니라 공급은 충분한데 그 공급이 주택을 주거 공간이 아닌 투기 수단화하는 공급이었다. 즉 바가지 분양을 허용하는 공급이었다. 주변 집값을 떨어뜨리는 공급이어야 되는데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공급이었다는 거거든요. 그 문제를 지금 해법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번 대책에도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습니다. 예. 앞서서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만 2025년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이제 4년이 네. 남게 된 겁니다. 지금 이제 뭐 전세난도 그렇고 집값 상승도 그렇고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뭐랄까요, 이제 지금이 정점일까 하고서 있다 보면 어느새 그 정점이 네. 자꾸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4년이나 시간을 두고 어떤 성과 결과물이 네. 나올 정도의 이런 네. 4년의 시간이 필요한 정책이 필요한 것이냐, 지금 상황에서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지금 정부가 공급책을 편 가장 큰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값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런 그 해법을 공급 부족이라고 스스로 진단하고 예. 공급 확대를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4년 후에 공급 확대가 지금의 직업 불안을 해소할 수 없고 오히려 지금 부작용까지 나타난다면 정부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지금의 공급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정부가 어떤 공급책을 펴냐에 따라서 집값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빌려주는 물건값도 떨어지면 전월세 가격도 지금보다 안정화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전월세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집값 상승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상황에 따라서 집값이 거기다 임대차 3법까지 졸속 추진되면서 집값이 오른 상황에서 전세가나 월세가도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정말로 임대차 3법이 안정화되고 또 주거 안정을 원한다면 공급책을 바꿔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건 공기업이 무엇을 할 것이냐. 공기업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수많은 공급책이 있었지만 그게 주거 안정으로 이어졌냐라는 것은 시민들은 대부분 부정적 평가를 내리십니다. 예. 왜냐하면 최근에 위례 신도시, 고덕강의 과천 이런 데서 공공택지 아파트가 나왔지만 서민들에게 돌아가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주변 시세에서 그렇게 찌끔만 하락된 정도의 가격으로 나왔거든요. 그런 주택이 나오면 서민들이 들어갈 기회도 차단될 뿐 아니라 주변 집값이 오히려 더 끌어올리는 효과가 지금까지 반복되었습니다. 때문에 그런 아파트를 또 공급할 것이냐. 지금 이번에 공공이 더 대대적으로 물량을 늘리겠다는데 그런 아파트를 또 내놓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이전과 다른 서민들을 이제 마련할 수 있는 내 집을 그런 철저한 저렴한 주택, 원가 중심의 주택을 내놓겠다라는 내용들이 오늘 나왔어야 합니다. 예. 일단은 정부에서 이런 대책을 내놓은 배경은 공급 자체를 획기적으로 확 한 번에 네. 풀면은 잡히겠지라는 판단에서였을 겁니다. 이제 서울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32만 호면은 이게 강남 3구 전체 아파트 가구 수를 합친 것과 맞먹는 수준이고 또 뭐 분당 신도시에 비하면은 3배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서울의 상당수의 공급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강남 3구 그리고 네. 이제 강북에 한강 이북에 마용성 이곳들의 불장이 좀 잦아들까요? 그렇기가 어렵다고 저희들은 보는 게 계속 가정쪽에서 말씀드린 것이 한 번에 임기 내에 이 32만 호 중에 얼마가 임기 내에 입주할 것이냐 입주할 주택은 없다. 그런데 가격을 떨어뜨리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가격은 떨어뜨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계속 강조했듯이 비싼 주택이 나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옆집도 올라가는 거예요. 이 개발이 되면. 이미 시장에서 변창흠 장관이 대대적인 공급 확대책을 펼 것이라고 했고 더 거슬러 작년에 이미 127만 호의 대대적 공급책을 발표했는데도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은 것이 그것을 반증해 주는 거다. 지금 정부가 공급책을 늘리면 발표만 하면 집값이 오릅니다. 그럼 그건 과거에 판교 개발할 때도 그랬고 마곡, 위례, 과천 지금 이러한 개발 정책을 전면 고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또 하나는 정말 지금의 토지의 고밀 개발을 통해서 집약적 이용은 필요하지만 이렇게 대대적으로 다 서울을 개발한다면 서울의 주거 환경이나 도시 환경을 누가 책임지냐는 거거든요. 이제 이 기존에 세웠던 도시 정책이라 이런 정책들 다 망가뜨려 버리겠다라는 거와 다르지 않다. 그럼 그걸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건 미래 후손들의 어떤 땅이나 도시 환경 우리가 망가뜨리는 것인데 그럴 만큼 지금의 효과가 있느냐 하면 효과는 없는데 환경만 파괴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익만 지금은 과거에는 민간 토지주가 가졌던 이익을 지금은 공기업도 참여해서 나도 가져가겠다. 이런 모양새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뭐랄까요 공급 계획의 면면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절차에 대해서 CG를 준비를 했는데 이걸 살펴보면요. 이제 일단 기존에는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것을 중심으로 했던 것에 비해서 이제 뭐 앞서 저희가 간략하게 소개를 하긴 했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달라진 것을 놓고 확대가 됐다, 나아졌다, 네. 완화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지 아니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봐야 되는 건지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까지 공급 정책은 민간 택지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 그다음에 공기업은 공공 택지에서 주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대책은 민간 택지에서도 공급을 늘리는데 그걸 공공이 주도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민간 택지가 아무리 민간이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 1대1 재건축이 아닙니다. 5층이 35층이 되는 거고 용적률이 120%가 250%, 30%, 300%까지 늘어나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어떤 정책 결정을 거기에 썼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 관료가 썼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정책을 통해서 개발이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공공도 일정 부분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하는 겁니다. 예, 예. 사실 그렇게 진행되지 못했던 거고요. 따라서 지금의 민간 택지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라는 문제의식은 매우 바람직하고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도 서민들에겐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그 개념은 갖고 왔는데 내용은 그런 걸 채우지 못했다는 게 문제죠. 지금 LH 같은 경우가 이렇게 여기에 민간 택지 사업을 확장하기 이전에 지금 하고 있는 신도시 사업을 얼마나 잘했느냐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예, 예. 근데 지금 서민들이 보기엔 분양가는 올라갔는데 원가 공개도 안 하고 시세 전동의 분양가로 이득은 챙기는데 임대주택은 안 늘고 이런 부정적 평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LH가 공기업이라고 여기 민간 택지 들어와서 한들 뭐가 달라지겠냐라는 거거든요. 그럼 네. 우리가 들어가면 이렇게 변한다라는 걸 오늘 LH 등의 개혁 방안이 그 공급 대책에 나왔는데 그건 원칙만 있을 뿐이지 구체성이나 실현 가능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아졌다라고 하기에는 아직도 뭐 미흡하다, 더 나와야 되는 거죠, 개혁 방안이. 그러지 않으면 오늘 같은 공급책이 주거 안정이 이어질 리는 없다 이렇게 볼 정도입니다. 예. 또 이제 민간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들도 준비가 네. 되어 있죠. 이 역시 저희가 CG로 준비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민간의 참여를 높일 수 있을 걸로 보시는지. 네, 지금 보시겠지만 일단 종상향이 됩니다. 용적률이 주거 지역이 상업 지역이 될 수도 있고 또는 2종이 3종이 될 수도 있고 종상향이 되면 용적률이 올라갑니다. 네. 근데 올라가는데 이번에 나온 건 그 올라가는 거 말고도 법적 상한치, 법적 용적률에서 120%를 더 주겠다. 아주 파격적인 용적률 인센티브가 더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재건축의 실거주 의무가 2년 실거주 의무가 있었는데 그것도 빼주겠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에서 부담금도 미부과. 재개발 조합원 입장에서는 지금 재건축 사업을 올가매고 있는 본인들이 보시기에 그런 것들이 이번 공공주도 재개발 사업선 빠지는 건 맞습니다. 예. 거기에 세금들도 완화해주겠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이전보다 사업성이 높아지고 결과적인 건 정부가 분명히 명시한 게 토지주들의 이익을 기존 대비 10에서 30%까지 올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익이 늘어날 걸 정부가 책임져 주겠다고 하면 조합원들로서는 훨씬 더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 봅니다. 예. 네, 박원갑 KB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이번 대책 이후에 처음으로 여론조사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그 내용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대책이 이제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느냐, 되지 않을 것으로 보느냐라는 질문이었었는데 일단 답변을 보자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답변이 53.1%로 절반이 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이번 결과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피부로 와닿지 않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보통 이제 신도시를 개발하게 되면은 구획을 정해 가지고 이곳에서 뭐 10,000가구니 20,000가구를 짓겠다.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번 그 개발은 주로 대도시에서 개발을 하는데 주민들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우리가 종전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공공 방식으로 개발을 하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구조적으로 이렇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좀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지금 중요한 부분이 역세권이라든지 이제 중공업지 개발이 이제 주택 공급에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뭐 대한건설협회라든지 여러 건설 분야 16개 단체로 구성된 대한건설 단체 총연합회가 있어요.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대책 발표 이후에 건설인과 함께 동참하겠다. 지지 어떻게 보면 성명 같은 걸 예. 내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부동산 시장에 오랫동안 있었지만 대책 나오고 난 뒤에
공개적으로 지지 성명이 나온 적은 처음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느끼시는 거하고 이제 어차피 이 집을 지어야 될 당사자가 되겠죠. 그런 디벨로퍼라든지 이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는 약간 괴리가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이번 조사 결과가 이제 연령대별로 그 결과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네. 역시도 저희가 CG로 준비를 했는데 살펴보면 일단 20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많이 네. 많았습니다. 62.7%였으니까요. 또 이제 30대 같은 경우는 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47%로 다른 연령대들보다는 좀 낮은 그런 수준들을 보였었는데 전반적으로 이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좋을까요? 이제 20대와 40대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상대적으로 좀 강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0대들에게 좀 희망의 메시지로 다가가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도 네. 좀 들고요. 그런데 제가 보면 30대에서 이번에 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30대들이 주로 밀레니얼 세대들이잖아요. 네. 서울 지역에서 지금 보면은 집을 가장 많이 사는 세대가 30대 뭐 패닉 바잉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30대들은 비교적 도움될 것이라는 비중이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높아요. 그러니까 예. 그거는 제가 보니까 요번에 이제 그 분양을 하게 될 때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은 15% 추첨제예요. 그러니까 3년 무주택이면은 이렇게 도전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좀 희망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연령층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참 그렇습니다. 2025년이라고 했을 때에는 네. 이제 차기 정권의 집권 3년 차에 해당하게 네. 되는 것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어지는 시간까지 생각해서 2027년, 28년이면은 차기 정권과도 그렇게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당장 그러면 2021년부터 그 집이 지어지는 시간까지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에 대한 걱정은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집이 뚝딱 해서 뭐 지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공급의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30대들의 패닉 바잉이 저는 이게 시장의 어떤 그 가수요의 어떤 주요한 원인이라고 봐요. 그런데 아까 제가 시장과 정부 간의 신뢰 관계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공급이 많이 늘어난다면은 굳이 급하게 사지 않는 이른바 이런 쏠림 현상을 이연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집이 필요하신 분들 집을 사셔야 되는데 4, 5년 뒤에 집이 필요한 사람들까지 지금 한꺼번에 집이 사버리면은 이게 결국은 병목 현상에 따른 어떤 과열이 불가피하고 결국 이게 부풀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부가 지금 공급을 할 테니까 기다리라는 신호를 보낸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신호가 단순히 신호가 아니라 저는 믿음이 되도록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번에 발표한 어떤 그런 지역에서 빨리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여야 결국은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는 30대들의 어떤 심리적 안정을 좀 가져다 줄 수 있는 측면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물량뿐만 아니라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야 시장과의 어떤 그런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제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결정짓는 요소 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는 공급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뭐 양도세 혹은 뭐 취득세 같은 이런 세금뿐만 아니라 이제 금리도 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분명 있는데 이 부분들까지 생각을 했을 때 그 기다리는 시간 2021년부터 2027년, 2028년까지 기다리는 시간에 어떤 변동이 일어나게 될지. 저는 어떤 특정 변수가 시장에 100%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경험적으로 봤습니다. 예. 혹시 2012년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하우스푸어 사태가 일어나면서 네네. 깡통 주택이 속출했거든요. 예. 그때의 아파트 입주량이 전국적으로 18만 가구밖에 안 됐어요.
지금 많을 때 45만 그렇게 돼도 집값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량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런데 저는 더 중요한 것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서울 기준으로 보면은 집값이 아까 하우스푸어 말씀을 드렸는데 2배에서 심지어 3배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은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얼음판 걷듯이 조심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저는 특히 서울 기준으로 보면은 아파트 값이 꼭진지는 뭐 며느리도 모르는 거고 예. 그건 뭐 돗자리 깔아도 모르는 거지만 적어도 저는 어깨 정도는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한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고 뭐 금리야 당장 오르진 않겠죠. 근데 기준금리는 올리지 않더라도 저는 하반기 이후에 시장금리가 일부 조금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특히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금리 정상화가 굉장히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금리 인상보다는 원위치로 돌리는 예,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공급이 많지 않다는 것은 가격에 플러스 어떤 측면이 있지만 다른 어떤 금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너무 많이 오른 가격의 어떤 피로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은 집값이 최근에 3, 4년처럼 급등하기는 좀 어렵다. 조금 그래서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급등을 추가적으로 하진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혹시 네. 어느 정도 조정 혹은 약간의 하락까지도 가능할까요? 글쎄요, 그거는 장담을 하기가 지금까지 전망이 거의 안 맞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지금 전망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막판에 가면 거의 다 망하거든요. 예, 예. 근데 결국은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할 거냐가 네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대책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 사람마다 이제 그 이게 맞춤형 전략이 돼야 되는 네네네. 거예요. 가령 이제 종전에는 이게 서울 시내에 뭐 부산도 이번에 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청약 예금 부금 가입자들 몫이었어요. 100% 다 돌아갔죠. 뭐 일부 특별 분양 네. 빼고는. 그런데 이제는 그 중소형을 기준으로 보면은 한 35%가 순위순차자라고 그러는데 청약 저축 가입자들 몫이에요. 그러면 청약 저축 가입자들은 그동안에 신도시밖에 청약을 못했는데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싼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저축 가입자들은 기다려야 되는 거고 아까 30대들도 가점이 낮기 때문에 거의 뭐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약 일반 분양 중에서 추첨제가 한 15% 정도 배정이 되기 때문에 희망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 뭐 그것도 아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이런 경우는 제 생각에는 집이 꼭 필요하면 사야죠 뭐. 예, 예. 사야 되는데 요새 전세난이 이제 심하니까 뭐 시장에 가보면은 뭐 전세값이나 집값이나 차이가 없다면은 거의 뭐 매매가의 한 7, 80%까지도 예, 그러면은 사야 되는데 다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은 항상 오르는 게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단기 급등 지역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번 대책으로 지금 재건축 단지들 중에서 특히 이제 강남은 지금 그렇게 뭐 공공 재건축을 하겠다 이런 반응이 아직은 없어요.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강북이라든지 수도권에서는 재건축을 한번 해볼까라는 어떤 그런 의사타진을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뭐 속도가 뭐 보통 13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고 용적률도 올라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 카드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사면은 이 분양권이 안 나와. 아, 그래서 지금은 낡은 집 개념보다는 좀 신축 중심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런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최소한 빨리 패닉 바잉을 해야겠다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추세를 만들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이 됐다. 이게 좀 단기적인 뭐랄까요? 효과 혹은 영향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조금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어느 정도 오랫동안 갈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역시 또 지켜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전세난이
올해도 좀 지속되면서 전세 가격이 오를 것으로 대체적으로 연구기관들이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 공급 대책 외에도 전세난의 지속 여부도 매매 가격 영향에 주는 어떤 측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중소형들은 아까 그런 특수한 어떤 재건축 후보지 지역 빼고는 소폭 상승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만 뭐 이런 그 재건축이라든지 고가주택 쪽은 워낙에 규제가 심해서 그렇게 치고 올라가기는 어려운데, 다만 제가 팁을 하나만 좀 더 드리면 예. 여러 개 주셔도 됩니다. 6월 1일 이후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은 이제 서울 지역도 다 조정 대상 지역이, 어지간한 지역은 다 조정 대상 지역인데 그곳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의 그 비율이 올라가요. 10% 포인트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3주택자 같은 경우 뭐 양도 차익이 뭐 10억 이상 넘으면은 71.5%까지 이제 내는 거예요. 예. 10억 초과분에 대해서. 그런데 6월 1일부터는 82.5%를 내야 돼요. 약 11% 포인트 더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6월 1일이 또 올해 무겁게 매겨지는 종부세 같은 보유세 부과 기준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저는 일부 지역에서 아마 많지는 않지만 쏟아질 정도는 아니지만 양도세 절세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무조건 싸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집값이 언제 빠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제가 알면은 은행을 왜 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보세요. 그러면은 잔금을 5월 30일까지 치러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보통 매수에서 잔금까지가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예요. 그러면은 매물이 주로 3월 말에서 4월 한 뭐 중순 정도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그런 매물들을 뭐 진짜 실수요자 같은 분들은 갭 투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예. 어쨌든 그런 걸 사려는 사람들은 미리 중개업소에다가 연락을 해놓고 그런 매물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라고 해서 조금은 나름대로 미시적인 어떤 그런 방법이지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지금은 매입가를 낮추는 어떤 그런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아직 그런 매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조금은 한 달 정도 좀 기다렸다가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효과를 낼 수 있길 기대를 해보면서요.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갑 수석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소셜 라이브 이브닝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